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멋지게 즐겁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깃을 세우는 남자 권희세 양해곤입니다. 자, 오늘도 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 이야기, 밋밋한 이야기, 그러나 하나쯤은 알아두면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은 음식 문화 중에서 선생님이 설렁탕과 곰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 많이 애용하고 있는 음식이죠. 설렁탕, 곰탕. 그 설렁탕은 뼈를 고아서 만든 것이 설렁탕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곰탕은 고기를 이용해서 이제 국물을 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설렁탕은 비교적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죠. 특히 그 조선시대 때 왕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던 그 선농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제물로 바쳤던 소를 잡아서 끓여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이 설렁탕이라고 합니다. 그 성종실록에 보면 임금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뒤 백성들과 함께 음복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음복,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곰탕에는 곰이 아닌 소가 들어있는데 곰이 좀 들어가기는 어렵겠지요. 곰탕이라고 한 이유는 그 뭉그러지도록 푹 삶는다, 이런 뜻을 우리는 옛날 고음 이렇게 발음을 했었어요. 고음이라고 했었어요. 이 고음이 어느 순간에 곰이라는 한 글자로 줄어들면서 이게 곰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측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8단원 세계화와 평화,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세계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세계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세계화의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계화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 세계화에 따라서 지역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 다국적 기업이랄지 세계적인 도시, 이런 것은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화의 의미입니다. 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이다. 즉 오늘날 현대사회는 교통과 통신이 매우 발달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국가 안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개념을 넘어서 전 세계가 단일화된 생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범세계적인 흐름과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화를 가능하게 해준 요인은 뭘까요? 그렇죠. 자, 알아두세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자, 여기 교통과 통신의 발달, 여기 여러분들 반드시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상품이나 사람이나 정보, 이런 것 등등이 교류가 또는 이동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국경의 의미가 약해졌죠. 다시 말하면 전 지구적 규모로 경제적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거의 통합되어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WTO가 출범하고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WTO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무역기구라고 하죠. 국제무역의 확대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주고 세계 교역에 관한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1995년에 설립한 국제기구인데 이 세계 무역기구의 목적은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역 간의 연계가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이런 간의 연계가 훨씬 더 뚜렷해졌다. 즉 음식이나 의복, 음악, 영화, 스포츠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국경을 초월한 세계 문화가 등장하죠. 여러분 며칠 전에 들어봤는가요? 우리나라의 BTS 대단하지요.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가능해졌죠.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것들, 국경을 초월한 이제 세계 문화 이런 것이 등장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확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계 도시도 만들어지고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다국적 기업과 세계 도시는 다음 뒷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세계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쌤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인터넷에서 있길래 한번 찾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청바지 제조화가 어떻게 세계화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청바지를 판매하는 본사는 영국에 있고, 여기에 만드는 데 필요한 면 제품은 생산은 베냉이라고 하는 것에서 원료를 생산을 하고 아프리카에 있죠. 또 실은 아일랜드에서 만들고, 이 바느질도 역시 임금이 저렴한 티니지에서 바느질을 하고, 지퍼는 좀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퍼를 만들고, 자, 이렇게 이 청바지 하나를 생산하는데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계화와 기업의 생산 활동에 관련된 자료이죠. 자, 이런 이제 세계화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동반돼서 나온 것이 지역화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특정 지역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왜 지역화가 중요하게 됐느냐?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지역과 지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차원의 지역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단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와 지역화는 오늘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 부분 세계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세계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거 밑줄 그어놓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죠.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지리적 표시제랄지 장소 마케팅이랄지 지역 축제 등 이런 것 등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우수한 상품들을 그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됐다고 하는 상품임을 표시해 가지고 알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에서 말하는 보석 녹차랄지 이런 거 뭐 지리적 표시의 대표적 상품이죠. 또 지금쯤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우리 무등산 하면 무등산에서 많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어떤 상품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죠? 그렇죠. 무등산 수박. 그 특정 지역을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이 가치를 알리는 것이죠. 이게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두 번째가 장소 마케팅입니다. 특정 장소 혹은 도시적 공간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개발하여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홍보 전략으로 쓴다. 우리 뭐 대표적으로 중국 그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렇죠. 만리장성. 자, 미국의 뉴욕. 자유의 여신상. 이런 어떤 특정 장소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소 마케팅이 활성화로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지역 축제입니다. 특정 장소를 매력적 상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 그러면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 그러죠? 우리나라 같으면 서해안에 충청남도에 있는 보령, 보령의 머드 축제 이런 것 하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지역적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결국 지역화라고 하는 것이 곧 세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베네치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죠.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가지고 세계화에서 살아남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자료죠. 원래 베네치아는 과거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죠. 근데 여기에 자기들의 그 전통과 문화를 세계화 시킨 거이죠. 그들의 전통 축제인 이 카니발, 그 다음에 레가타 축제. 이 레가타 축제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누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을 벌이는 데서 유래한 그런 축제라고 그럽니다. 이런 지역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 상품화했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 이 축제가 열릴 때 엄청난 관광객이 여기에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베네치아의 이런 지역 축제는 곧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졌죠. 자, 그러면서 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 등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삼성, 삼성전자랄지, 삼성반도체, 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런 기업들은 보면은 이제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이런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가능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도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죠. 자, 그래서 이런 다국적 기업은 이제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공간적 분업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간적 분업. 즉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사는 자본과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용이한 본국의 대도시에 주로 입지한다. 자, 첫 번째, 본사는 본국의 대도시에 있다. 두 번째, 연구소는 대학이나 연구시설이 밀집하고 전문 인력이 풍부한 선진국의 입지에 있다. 자, 연구소는 대체로 선진국에 있더라. 그러나 생산 공장은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있지한다. 왜 개발도상국으로 가지고 갈까요?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능하면 임금이 낮은 또는 노동력이 풍부한 그런 쪽에 공장을 세워야 그들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는 본사의 위치, 연구소, 생산 공장의 위치,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먼저 이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서 본국에서는 이 장점이 여러 나라 진출국에서 얻은 수익으로 본국에 다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단점이 또 나타나죠.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고 그랬죠. 어디로 이전했죠? 그렇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 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또 하나는 산업 공동화 현상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세요. 공동화 현상은 우리 함께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빌공짜입니다. 즉 국내 기업이 생산비가 저렴한 국외로 공장을 옮길 경우에 국내에서 해당 산업이 쇠퇴하는 현상, 이런 것을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나라에 있어서는 좋은 점은 그 나라에 일자리가 생겨나겠죠. 또 그 나라는 그런 공장이 와서 가동됨으로 인해서 기술도 습득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출국가의 단점은 아무래도 공장이 가동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 환경오염이죠. 환경오염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부품에 있어서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소규모 기업이 위축된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국가의 소규모 기업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보다가 만화로 되어 있는 이런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좀 눈도 좀 덜 피곤하게 하려고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보면은 이 다국적 기업은 연구소는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쉽고 교육시설이 잘 구축된 선진국에 있는 것이 좋다.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는 생산 공장이 들어서기 적합하다.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국적 기업을 간단하게 만화로 이렇게 정리가 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계화로 등장한 또 하나 세계도시죠. 세계도시란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다. 이런 도시를 세계도시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경우,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하이, 미국의 뉴욕, LA,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런 도시들이 세계적 도시죠. 즉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국제 금융 업무 기능,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도시들입니다. 자, 이런 도시들은 세계 경제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지요. 뉴욕의 증권시장에서의 그 어떤 주식이 상승되고 주식이 떨어지고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뭐 우리나라와 뭐 유럽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이런 세계적 도시에서의 이런 의사결정 주도권, 또 세계 정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문화활동과 국제 정치활동 등에서도 세계적인 도시가 전부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패션 그러면 어디죠? 그렇죠? 프랑스 파리, 세계 패션의 도시. 이런 문화 면에서도 아주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세계 도시들을 보면은 최근에 기능적으로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둡시다. 자, 대표적인 세계 도시 뉴욕을 한번 볼까요? 뉴욕에 증권거래소가 있죠. 국제연합 UN 본부가 뉴욕에 있죠. 뉴욕은 또 패션의 중심지죠. 자, 뉴욕은 세계의 경제, 국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죠. 대표적인 세계 도시면서 증권거래소의 상황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뉴욕에는 국제연합, UN 본부가 있어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뉴욕에서 1년에 2번 열리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는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패션쇼가 진행되며 패션쇼에 등장하는 옷과 소품들이 전 세계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그 세계적인 도시들은 하여튼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의 중심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세계화가 되면서 이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도시가 등장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관련 단어로 핵심 개념을 정리한 노트이다. 기억 니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세계화, 삶의 공간의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전 지구로 확대되었다. 조사 내용, 기억.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은 오히려 줄어들지요. 거리의 중요성을 뛰어넘었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화. 특정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세계적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자, 이 학생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차르트를 활용한 지역 축제를 열고 있다. 이걸 조사했어요. 맞지요? 예. 모차르트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차르트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지역 축제를 활용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조사 내용은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확대되면서 전체 노동자 중 해외 노동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 그러죠. 생산 공장이 점점 이제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해외로 진출하면서 그 기업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외 노동자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세계도시,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조사 내용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밀집해 있다.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공장이 위치하겠죠. 그래서 니을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 설명이 딱 끝나니까 또 끝종이 땡글땡글하고 울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화의 그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세계화에 따른 지역화 문제, 그 다음에 다시 또 등장하는 다국적 기업, 세계도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세계화는 마냥 좋은 것이냐, 전부 옳은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이 세계화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고생했어요. 여러분 수업 준비하느라고 목이 다 쉬네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했고 선생님도 강의를 준비하고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박수! 네,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옥기스를 세우는 남자 양혜곤이었습니다. 안녕.